충청북도 교육도서관과 CJB가 함께하는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JB 박은선 PD입니다. 충북교육도서관과 CJB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최고의 북콘서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 일주일 일정을 제가 한번 샅샅이 뒤져봤는데 지난주 모로코 인공지능 포럼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6월 6일에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어요. 공동집행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 인터뷰 출연도 하셨습니다. 자, 이것만 하시느냐? 매일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전국 곳곳에서 오늘처럼 강연을 하시죠. 거기에다가 전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면담 신청을 하는 게 또 쇠도하고 있는데 그 일정도 틈틈이 소화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바쁜 분이 오늘 청주에 오셨습니다. 독자들이 사랑한 책 12발자국을 중심으로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질까 하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이 시간이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융합인재학부의 학부장 그리고 뇌인지과학과 학장이신 정재승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책의 도시 청주에 왔습니다. 너무 환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대전에서 운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 오듯이 왔습니다. 사실 과학자가 실험실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일들이 잘 없는데 그 책을 쓴 가장 큰 보람은 제 책을 읽은 독자분들을 만나고 약간 뜨끔하시죠? 제 책을 앞으로 읽을 독자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 의사결정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마음에 병이 생기면 왜 우리가 엉뚱하게 죽음을 막 너무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못 끊고 중독에 허우적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을 온전히 추스를까, 이런 거를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뇌과학이 친숙하지 않고 뇌과학을 공부해 본 적 없으시지만 뇌과학자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은 다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강연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거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왔는데, 자, 준비하시고 질문하세요 하면은 뭐를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저런 생각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뇌과학적인 궁금함, 또 내 마음에 관한 질문들을 저한테 좀 털어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짧게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을 저렇게 나를 성찰하는 뇌과학의 몇 장면들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왜 저렇게 지었냐면은 뇌과학자가 누리는 최고의 호사, 사치가 뭐냐 하면은 논문을 매일매일 읽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위해서. 어떤 건 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 결과일 거고, 어떤 건 원숭이를 대상으로, 초파리, 아주 작은 예쁜 꼬마 선충, 이런 대상으로 논문을 쓴 건데, 읽는 순간 와, 동물들이 이렇구나. 근데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 이거는 진짜
내 얘기네 하는 한성을 자아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멍하니 하늘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 게 그 뇌과학자들이 누리는 호사거든요. 연구하는 모든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내 이웃들의 이야기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은 제가 읽다가 탄성을 질렀던 논문들, 야 이건 정말 내 얘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듣다 보시면은 와 저런 게 뇌과학이고 마음을 탐구하는 생물학이구나, 물리학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마 저한테 이따가 질문을 하실 때에도 좀 편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일론 머스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려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구는 사실 뇌공학이라는 측면에서는 각별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뇌공학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치료를 넘어서서 보통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그동안 없어 왔는데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큰 기업이 뇌공학의 연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뇌에다가 손톱만한 칩을 삽입하는데 그러면 이제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일 때 뇌의 활동은 어떤지를 재고 있는 거죠.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뇌랑 꽤 크기가 비슷한 돼지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한 다음에 돼지를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트레드밀 위를 걷게 하는 거죠. 그때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면 돼지가 걸을 때는 뇌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나중에는 그런 패턴의 뇌 반응을 보면 지금 돼지가 걷고 있겠네 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원숭이를 대상으로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 공대 연구팀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뇌는 멀쩡한데 그 생각을 오른쪽 다리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편하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돼지에게 삽입했던 그 칩을 원숭이의 뇌에다가 삽입하고요. 원숭이가 지금 뇌 활동이 이래? 그럼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네? 라는 게 포착이 되면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른쪽 다리 끝에 있는 신경 다발에다가 무선으로 보내주면 발신을 해주면 거기서 받아서 지금 원숭이의 지금 뜻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게 해줘야지 라는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는 뇌를 우리가 정교하게 측정해서 그 복잡한 신호만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을 읽은 것을 척수를 거치지 않고 우리 몸의 장기의 일부 기관의 일부에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원숭이는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장치를 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왼쪽하고는 확연히 구별되죠. 이게 된다는 얘기는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에게 이 기술을 이용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우리가 언젠가는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사람에게 이 기술을 적용하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이 장치를 척수에다가 삽입을 해서요, 척수 손상을 입었지만 뇌의 생각을 다리에게 보내줄 수 있어서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걸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좀 걸음걸이가 아주 너무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걷는 거라 되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이내 지지대가 있으면은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것을 뇌에다가 칩을 삽입하지 않고 그냥 모자만 써서 두피에 흐르는 전류만으로 생각을 읽고 몸을 컨트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뇌 활동만으로 읽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재승 그 사람 그냥 알쓸신잡에 나오는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그 의사결정 뇌과학을 하는데 그걸 알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대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뇌에 대해서 잘 모른다. 뇌는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는 뭐 1%, 2%밖에 모른대. 우리는 우리의 뇌가 가진 능력의 5%도 다 못 쓰고 있대. 아인슈타인이 겨우 10% 썼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뇌를 한껏 쓰고 있는 겁니다. 쓰는데도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썼으면 진짜 끝장인데 아니고요. 우리 지금 열심히 여러분 뇌 열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90%의 뇌 쓰고 말리라. 뭐 마음 먹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할 텐데요. 결국은 뇌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야, 이거 뭐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생물학적인 기관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뇌야말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것들이 잔뜩 들어있고 반대로 또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 놓여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의해서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이른바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뇌는 엄청 플라스틱 아주 말랑말랑한 그런 기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물려받은 것들과 경험한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결국은 이 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그걸 옮기기 때문에 뇌를 이해한다는 건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뇌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뭔가 뇌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 하나, 단어를 외워야 된다면 저 안와 전두엽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와 전두엽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이제 눈썹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안쪽에 있습니다. 이 안와 전두엽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를 인지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단어 3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단어 3개를 떠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보시는 저 뇌 영역,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뇌 영역이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저 영역은 13살부터 18살 사춘기 시기에 한참 왕성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인데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남자들 앞에서 막 갑자기 막 목소리 달라지고 막 애교 부리구나, 그런 애 정말 왕재수야 라고 말하는 애가
실제로 그러는 거. 그래서 얘는 자기를 모르나? 야, 네가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나 이런 거 정말 싫어 그러는데 쟤는 지가 그러면서 왜 그러지?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예. 자기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예.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자기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재수 없나? 이렇게 말하면 좀 무례하다고 느껴서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남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르죠. 그러는 줄 알면 조심할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는 자기 객관화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건 사실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일이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잘 못하는 일이고요. 잘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점점점 또 그 기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한테 뇌과학자로서 당신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와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과 결혼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싸우는데, 그러니까 혹은 막 언쟁을 하는데 제 정체성이, 제 자아가 이렇게 저 사람과 나 사이를 이렇게 서서 우리 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정보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정보를 모르고 그 경험을 안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자기 항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네라는 걸 가운데서 지켜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야 타협이 되죠.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그래야 서로 이해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는 안와 전두엽 크기를 뇌사진을 통해 교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기 객관화를 잘 하려고 애쓰는 게 일단 되게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잘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을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자기 객관화는 필요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턱없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다가는 당연히 무리한, 나에 대한 과대평가를 바탕으로 무리한 행동들을 하겠죠. 그러면 자존감은 실패로 인해서 이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존감은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 판단, 거기서부터 조금씩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서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턱없이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로 한다는 거. 튼튼한 자존감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이 질문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무섭습니다. 이러다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인공지능이랑 인간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답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점점 그 답은 물론 줄어갑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지고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런 로봇들은요,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계산해서 나에게 반응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와드릴까요? 궁금한 걸 이야기하세요. 필요한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건 저기 있습니다. 절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죠.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주는. 이거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거 뭐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인간 같은 고등한 동물이 아니라 그냥 개나 고양이 정도만 돼도 저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반려동물을 앞에 두면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인풋 주세요, 아웃풋 드릴게요, 자극 주세요, 반응해 드릴게요 할까요? 그러지 않죠.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돌아다니겠죠? 킁킁거리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인간을 포함하여 고등동물들은 자극 반응 패러다임으로 뇌가 작동하지 않고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떠올라요. 물을 마셔요? 이거 맛있네. 브랜드가 뭐지? 이런 거. 그냥 바로 답을 찾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냥 뇌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개들도 일로 가면 뭐가 나오지? 이 냄새는 뭐지? 절로 나가면 뭐가 나오지? 그러면서 계속 그 뭐가 나오지? 하고 궁금하면 그 답을 찾으려는 답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도록 우리 뇌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답을 찾으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알아서 내가 그걸 어디다 써먹어서 유용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궁금했던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도록 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분이 좋으려고 또 질문을 하겠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또 애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궁금한 걸 알면 되게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분 좋게.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어떤 궁금했던 걸 내가 알잖아요. 알게 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지식을 도파민과 함께 알게 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뇌가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막 억지로 넣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질문에 자기가 답을 찾도록 만들어놨어. 왜냐? 찾으면 기분 좋게 만들어졌거든. 근데 자기가 궁금했던 거에 대한 답을 알면 그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해놨더니 가만 놔뒀는데 20년 동안 얘는 스스로 세상에 대한 궁금함을 막 해결하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책을 읽고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얻더라. 사실은 그게 공부인 거죠.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공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는 이제 너무 늙었고 나는 그래서 핸드폰을 하지만 우리 애는 책을 읽혀야겠네. 이제 애들을 잡아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를 위해서 자, 요게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뇌고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의 뇌고요. 최근에 읽기 시작한 사람의 뇌예요. 이렇게 뇌가 오랫동안 읽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책은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진짜 중요한, 진짜 이거는 뇌과학의 진실, 여러분이 적으셔도 되는 그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되게 똑똑해서 말로 하는 조언은 싸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은 비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로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핸드폰을 봐. 그러면 그냥 알아요. 아, 책은 재미없고 핸드폰이 재밌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걸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제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7년 정도 잔소리를 했더니 제 남편 너무 매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관계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잔소리로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애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을 내가 살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 아이들이 그냥 말도 필요 없어요. 묵묵히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우리 부모님 진짜 멋있는 분이셔. 너무 존경해. 내가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항상 호기심을 갖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죠. 억지로 내가 우리 애 책 읽히려고 눈은 감고 책은 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 아이도 영향받고 여러분들의 삶도 훨씬 근사해지고 그래서 좋은 행동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CJB 라디오에서 사전에 문자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한 50여 질문이 왔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엄선해서 지금 몇 가지 띄워서 한번 그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 저는 항상 미래과학자 이렇게 부르며 과학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 수학과학에 재능도 있고 문제도 잘 풀고 성적도 좋고 그러면 이제 대체로 과학자를 꿈꾸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내가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는데 되게 집요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게 왜 그런지 계속 생각하는 그 끈질긴 마음이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지식으로 번아웃이 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싹 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너무 과도하게 과학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과학 생각하는 즐거움을 좀 알려주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중학교 선생님께서 과학 동화라는 이제 과학 잡지가 이렇게 배달이 되면 저한테 주시면서 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요약하고 그 기술이 발전할 미래에 대한 글을 쓰라는 숙제를 중학교 3년 내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왜 나만 그 숙제를 주셨지?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과학을 나는 공부했어. 예. 네. 그게 제가 저로 하여금 과학 공부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저한테도 힘들었지만 그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탐구할 용기, 끈기를 좀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갖추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넘겨주세요. 물리학자가 되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자랑스러웠던 순간 공유해 주세요. 네, 그 물리학자가 뭐 행복하면서도 자랑스럽다고 할 만한 에피소드는 물리학자가 됐다기보다는 예.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와서 강연을 했는데 제가 한 셋째 줄쯤 저기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듣고 질문할 사람한테 제가 딱 손을 든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뭘 이해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이제 읽었다는 거를 티를 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뭐 그 책의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블랙홀은 그다지 검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 애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걔네들은 바깥으로 나가니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블랙이 아닐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해서 그러면은 뭐 양자역학적으로 이런 일이 양자역학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지려면 이제 스케일이 되게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큰 블랙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려면 블랙홀의 사이즈가 얼마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난 척을 제가 막 스티븐 호킹이란 대가 앞에서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당시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셨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걸 입력을 하면 한 2분 정도 후에 그 기계 음성으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분 동안 입력을 하는데 그때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 숨 죽이고 저분이 뭘 하는지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스티븐 호킹이라는 대가가 내 질문을 위해 그의 인생의 2분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순간을 숨졸이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까를 집중한 거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2분이었어요. 너무 짜릿해서 뭐라고 답했는지 못 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 흥분해서 내 질문하느라 답을 못 들었어. 너무 떨려서. 그렇지만 그 기다린 2분이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신문에 부고 기사를 썼거든요. 가장 마음이 찡했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 정재승을 만든 중요한 순간의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연히 그냥 제가 했던 이 강연 2시간 중에 어떤 한 문장에 꽂혀서 나도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과학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나도 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누군가는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중에 청소년, 어린이 한 명이라도 과학자가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이런 자리에 기꺼이 오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2024년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 콘서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지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정재승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